안녕하세요. 현장의 소리 시작합니다.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으로 더 익숙하죠. 분홍색 와이셔츠 입으신 거 처음 봅니다. 분홍색이라고 하지 말고 해피핑크라고 해주십시오. 해피핑크군요. 해피핑크색 와이셔츠를 입고 나오신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14번 최승재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안녕하세요. 아, 참 저희 박수 쳐줘. 저는 사실 처음 뵙는 거라 어떤 업종을 하셨나요? PC방 했습니다. 이제 저 처음 시작할 때는 인터넷 PC 카페였거든요. 예. 199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었습니다. 1999년에 사실 저도 그때 PC방 알바를 했었어요. PC가 지금처럼 아주 대중화되던 시절이 아니었고 e스포츠라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통이 불었었죠. 뭐 그래서 쌈장 이기석이라고 세계 챔피언 TV 광고 나오고 그랬어요. 덕분에 대박이 나서 IF 이후라서 힘들었는데 꼬맣게 시작했는데 지하에서 빚도 갚고 집도 사게 되는 고마운 업종이었습니다. 장사시가 이른바 태평성대라고 나름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태평성대였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이 정부 들어서 많이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 때문에 야당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어떠한 이유로 힘들어지셨는지. 장사할까 다 편한 시절은 없었죠. 문제는 이제 방향성과 생태계가 변화가 급격하게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어떻게 보면 결정타였던 거죠. 아주 큰 펀치가 날라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장사라는 것은 남겨야 되는데 지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고정비용인 인건비가 강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지출폭이 갑자기 커진 거죠. 2년 가까이 거의 30% 가까이 올라다 보니까 장사에 마진이 안 남다 보니까 사람도 내보내게 되고 사실 소상공인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필수 요원이에요. 옛날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셔서 알겠지만 넉넉하게 제조업처럼 데리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몇 명. 근데 그런 필수 요원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되면 자기가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은 또 이게 서비스가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또 더 안 오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최저임금보다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너무 올려서. 정부가 그게 할 소리가 아니죠. 무슨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왜 그러냐면 건물주에 관련된 불공정한 부분, 너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제대로 국가로서의 어떤 의무를 조정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어떤 거고요. 제일 문제는 생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생태계를 사회주의적 근성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공존과 경쟁과 퇴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탐욕스러운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시장 열면은 바깥에 경비 아저씨들이 건달들 못 들어오게 하고 비바람 좀 막아주는 거지. 시장에 와서 너 오늘 고등어 들어오는 거 몇 마리만 팔어. 몇 마리 가격 결정해.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오는 손님들도 혼돈이 오고 파는 사람들도 혼돈이 오고 자율성이 없다다 보면 발전이 없어지는 거죠.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너무 통제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모든 사람들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무슨 결과냐면 모두가 하락하는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거 갖고 몇 년 동안 투쟁하고 집회하고 싸워온 사람이고 실제로 법 개정을 많이 시켜온 당사자니까 이런 말을 감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을 형편을 본다면은 건물주 중에서도 정말 임대료 갖고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탐욕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지 그걸 갖다가 최저임금 인상되는 것보다 임대료가 많다. 그러면 그것만 있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소상공인들이 숫자가 적고 소비자가 많아지면 장사 잘 되겠죠. 그럼 강제로 소상공인들 폐업시키면은 장사 잘 되게 만들겠네요. 그거는 너무 생각할 때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발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가지고 경기도에서 공공 앱을 만들겠다는 식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생태계나 소상공인의 시장에 적극 개입하려는 정책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사실은 이 정부의 어떤 처음에 태동할 때 노총과 공동정권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노동자가 잘 사는 사회, 당연히 건장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한테 급여를 주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급여를 주는 사람이 못 살면 급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많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 것이 없고 사회적 구조적인 모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정부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노동 존중사회라는 이름하에 나머지 사업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장의 구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쥐어짠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손님들이 없어요. 식당에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망한 거라 사람 없어요, 지금. 이럴 때 총선이 다가온다 그래서 마치 신종 코로나 또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도움이 된 것도 없고 여당에 관련된 부분 이번에 공천하는 거 보십시오. 소상공인에 관련된 내용이 뭐 있습니까? 여전히 노동자들이 주로 우선적으로 됐고 지금도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할지 모르고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정책은 올바랐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소득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정말 근본적으로 체력을 보강해주고 여기가 왜 굶어져 건지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는 마치 거의 굶어 죽기 전에 에이 빨리 죽이나 사탕이나 빨리 하나 먹여야 되겠다. 그 당장에 좀 달래주는 이런 부분처럼 비춰져서 정부 여당에서 지금 하는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과 신종 코로나 대책은 실효성, 실증성, 현실성이 떨어지고 안타깝고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거에 대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 관련된 근본적인 생각과 발상을 좀 바꿔야 되겠고요. 소상공인들이 320만 개의 사업체, 1인 사업자가 지금 700만 명이고 우리나라 사회의 중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 계층의 중심층이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중산층을 이루는 나라죠. 상공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보통 잘 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숫자가 많다는 거라고 단순하게. 소상공인 숫자가 많은 게 우리 잘못입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면 창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지. 월급 많이 받고 행복한 나라라면은 되는데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죠.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으로 가고 대기업으로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긍정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쉽게 보면 외국의 스타벅스라는 조그만 커피숍이 거대한 기업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런 성장 사다리가 이미 무너져 있고 소상공인의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도입시키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소상공인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신종 코로나만 말씀드리면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금년에 예산은 아직 집행률이 소상공인 관련된 한 10%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판에 경영 안정자금을 10% 집행도 못했어요. 정부에서는 추경을 만드니 슈퍼 추경을 만드니 100조, 200조, 300조 난 무슨 말이든 난 요새 와서 이렇게 크게 돈들이 가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인생 살면서 돈을 엄청나게 한다는데 소상공인들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대출 받으러 가면은 서류 준비하다가 며칠, 겨우 가서 줄 서는데 며칠, 돈 나오는 거 몇 달. 그것도 신용등급이 좋아야 돼. 신용등급이 좋아야 되지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빚 없어야 돼. 또 세금 연체 없어야 돼. 나라가 홍수가 됐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약한 사람들, 약한 고리가 있어요. 소상공인은 어린이라고 했죠. 물에 빠졌는데 이 어린애를 구한다고 밧줄을 어떻게 갖고 오냐, 구명조끼를 어떻게 종기냐, 구명전을 어떻게 졌느냐 이 절차를 밟아요. 나중에 물에 빠졌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장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하는 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 관료적인 부분이에요.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독일은 선집행. 그래요. 선집행을 왜 할 수 있냐면 매출을 이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요새 전부 다들 서류 한 번에 다 뗄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IT가 발달한 나라예요. 작년 부가세, 금년 몇 달 새 부가세 매출이 떨어진 걸 정확하게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만큼에 관련된 부분 갖고 먼저 전집행해주고 나중에 서류 보완해주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서류 접수시키면 30분 만에 대출이 나옵니다. 이렇듯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정부는 말로만 떠들고 현실은 여전히 다 그냥 알아서 살아가고 절벽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건져낸 건지 안 건져낸 건지 모르지만 소외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네. 우리는 피해자다. 이게 제가 공감이 되는데 한 번 당하면은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지만은 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당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무슨 말씀인지 뭐 노조가 이해되겠어요. 강하다고 하지만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 정도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소상공인은 무려 700만 명인데 700만 명이 100만 명의 번번에 당한 것도 하루 이틀이 700만 명이 조금 뭐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지적에 제가 가슴이 팍 아픕니다. 사실은 아픈데 올바른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처음에 만들 때 조직화를 시키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근데 이제 노동자들은 모여 있고요. 또 그리고 노조라는 게 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 숫자를 못했죠. 그래서 전부 다 뭉칠 수 있는 데인데 소상공인들은
흩어져 있고요. 흩어져 있다는 것도 사실 또 핑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역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뭉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기 바쁘고 하루하루 살기 바쁜 사람들이 노동자들처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가게를 비우고 나와서 이렇게 회의를 자주 오고 행사를 많이 하고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망합니다. 빨리. 제가 지금 그 옛날에 그 장사가 잘 됐는데 장사가 망해하고 생활이 궁핍해졌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기업처럼 대리인을 두거나 제조업처럼 시스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장의 철학과 그 종업원과의 호흡. 우리 식당 가면은 사장님 그러고 들어가지 종업원 이름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사장님이 그래도 물 하나라도 갖다 주고 그래야지 더 친근한 거고. 예, 그런 부분이에요. 사장님이 가게를 비우면 비울수록 망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변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조직화가 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투쟁심이나 이런 것들이 노동자에 비해서 약한 거고. 제가 연합회를 누구보다도 투쟁하고 조직화시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연합회가 상당히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졌던 거죠. 거기다가 힘드니까 조직화가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렸으면 존재감이 뭐 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정부가 저를 탄압하고 왕따 놓으니까 제가 또 존재감이 더 커진 거고. 사실은 이 정부가 저를 이번에 비례대표 추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부 여당이. 네, 최저임금제 비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소비하신 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고 네,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커졌는데 제가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추구하면서 항상 누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숫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이 크다. 사회적 책임감이 크다는 거는 노동자들처럼 길거리 나가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주력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합리성을 가져서 주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내는 이득이 소상공인만의 이득이 돼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에 대한 이득이 돼야 되고 생태계에 대한 이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모호하고 보편 타당성을 가지니까 나한테 당장에 당신들 한 명 한 명한테 이득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좀 생태계가 좋아지는 이득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집력이나 당장의 이득에 따른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바뀔 수 있는 그다음 적성을 띨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온 거죠. 왜냐하면은 내 생존뿐만 아니라 내 아들 세대, 내 자녀 세대들도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부분이 밀접하다 보니까 적극성을 띠는 시기가 이제는 온 것 같고 이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세상을 바꾼다고 표현도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상공 잘하고. 여기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이 법률적인 용어예요. 이 소상공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이 누구냐면 DJ 김대중 대통령이 쓰셨어요. 그런데 원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목하지 않아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주목을 하지. 사실은 우리가 법의 혜택을 못 받고 법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규제 때문에 당연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소상공인의 추구해야 될 방향성 지금 현재 있는 법을 최소한 제일 잘 지켜가면서 합법적인 데들에서 개선을 시켜야지 우리는 혁명을 하자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문 닫고 거리에 나온 순간 나라가 망한다는 공동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법을 지켜가면서 합리적인 개선을 시키는 게 지역사회에서 소비자들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저희의 정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나 노동자들 치킨 게임을 불사하는데 소상공인 분들은 치킨 게임을 안 하신다. 그 게임의 결과는 우리가 같이 온몸이 불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콘스턴트로서의 모드를 잠깐 발휘해 보자면은 치킨 게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이깁니다. 정치적 승리는 항상 치킨 게임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기더라고요. 예전에 솔로몬의 재판 얘기 있으면 왜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하는데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정치에서는 갈라야 된다고 지금. 왜냐하면 정반대는 그 말씀은 현실 세계에서 유효적절한 말이고 경청해야 될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방향성과 철학은 그래도 함께 어우러지는 그다음에 상대방을 포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귀찮고 힘들고 험난한 과정이라도 그것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헤드라인 하면 되겠네요. 최승재 후보 영세 상공에는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다. 치킨을 팔 뿐이다. 우리는 치킨을 닭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최승재 후보께서 소상공인 표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상공인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야인시대 김두한. 야인시대에 보면은 김두한이
활동하던 곳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불쾌하실 수 좀 있습니다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후보님의 선배가 김두한이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소상공인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일할 시간은 없습니다. 매일 싸워야 돼요. 전문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싸워야 되는데 최은재 후보께서 국회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아마 제2의 김두한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아주 험하게 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용기를 얻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잘 싸웁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도 네. 야인 시대 때 아니 잘 싸운다는 게 아니라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옛날에 PC방 가면서 대형 게임사라고 싸웠고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정부하고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용기 있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검찰도 조사도 받아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때마다 막 두근두근만 떨렸는데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던 힘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소상공인들의 탐욕이 아니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좀 믿음이 있었어요. 설마 죽기 하겠어? 나의 이득을 갖고 한다면 사실은 좀 솔직히 좀 잘못하면 좀 검증이 나섰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고 되게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념 갖고 자인지 우리 뭔지 뭐 이것도 모르겠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탱하는 힘은 뭐냐면 나라님들 국회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상식적인 선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봉사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하는 거는요 돈 갖고 세금 커주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밑바닥의 정서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소상공인들은 그 밑바닥의 정서를 아주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마저도 가게 문 닫고 와서 냄비 던지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은 나라는 그때부터는 폭삭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갖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게임 얘기로 시작해서 싸움 야인 얘기까지. 해서 결국 야인처럼 갔네요. 이거 이 시간에 축구 얘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소리입니다. 사실은 큰 목표라는 걸 지금까지는 저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루하루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그 하루하루라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 우리 소상공인이 아직까지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만큼의 계층이 아니었고 또 인정도 못 받았었다 보니까 매일 부딪혀가면서 하나하나 개척해나가는 심정이었죠. 최초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임대차법,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아주 개선시켜 왔는데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잘 못 느껴요. 나만 카드 수수료를 깎아줬거나 내 금고에서 누가 돈을 훔쳐가는 걸 막아줬으면 아마 느꼈을 텐데 공기가 좋아지는 효과라고 그러죠. 근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균형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소상공인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중소기업으로 발전하는 기본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낙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패스츄리 TV 집주인 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조직된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반면에 숫자는 많지만 조직되지 못한 집단들은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왜곡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에 달리해야겠다. 지금 눈에 보이는 또는 싸우고 있는 진보 보수나 아니면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다른 거구나. 다수의 목소리는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또 저희 공희준 작가님이 미리 만들어둔 그 강남의 프레임과 마주치면서 강남의 소리가 탄생을 했어요. 저희가 계속 강남의 소리를 하면서 인강남과 강남 타도를 동시에 외쳤는데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부당 세습을 하려는 강남과 전혀 반대되는 지리적인 곳은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낸 곳은요. 어디였죠? 동대문이었습니다. 네, 뭐.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 자영업자 많은. 딱 네. 감각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무슨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길거리 다니는 옆에서 주변의 이웃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고 떼돈을 벌겠다는 분도 아니에요. 내 가족을 부양하고 조금 더 나아진 윤택한 삶을 살겠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회가 파격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보편타당적인 우리가 상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상식에 가장 충실할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불량식품 파는 사람이 떼돈을 벌면 완전히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나도 괜히 뭔가 이상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그게 가장 큰 공부고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그런 사회에 바로 미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험난한 과정을 겪을 텐데 역시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른 데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역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다른 나라보다 좀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힘들더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거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길 거고 제발 나라가 우리를 못 살게만 안 굴면 됩니다. 영화 동안이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못 살게 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정말 유효적절하고 저희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라가 이상한 제도를 갖고 규제를 해서 우리를 못 살게만 안 굴면 됩니다.